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이어갑니다. 조금 전 아침 6시부터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볼 텐데요. 차례로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물레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김근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대구 황금 2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연호 기자 지금 어디입니까? 네, 광주 천단 제10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서울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21대 대선 투표가 시작한 지 이제 3시간쯤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영등포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기준 서울 투표율은 5.3%, 5.7%인 전국 투표율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총 유권자 수만 84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은 최대 격전지 중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34.28%로 전국 평균 34.74%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오늘 본투표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1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통상 대선 투표는 저녁 6시까지지만 이번처럼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2시간 연장 운영하는 건데요.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투표할 때 잊지 않으셔야 할 준비물, 바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있는 신분증입니다. 이외에 여권과 복지카드도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는데 캡처본은 안 되고 국내 SNS, 포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현장에서 구동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투표장 찾기부터 주의사항까지 잘 숙지하셔서 오늘 유권자로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소로 오는 모습 저희 취재진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전 6시 투표 전부터 투표소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오전 8시가 넘으면서 점차 계속해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족은 물론 반려견과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도 많았고 투표장 밖에서는 이 투표 인증샷을 찍는 시민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유권자 420만 명, 투표소는 1,500여 곳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요.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도 31.52%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이른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투표율이 낮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본투표에서는 8시까지 대구 7.1%로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역대 다른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은 다소 낮았던 지역인 만큼 오늘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주목됩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표심이 변화를 택할지 기존 지지 성향을 유지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정치권의 승리 공식은 대구 경북에서 70% 넘는 표를 받는 거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70% 정도의 표를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0%를 득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경북 안동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역 공략에 나섰고 역시 대구에 연고가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마지막 유세를 대구에서 할 만큼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승리 공식대로 몰표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표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전투표율이 50%를 넘길 정도로 높았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곳 투표소는 오전 내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함께 온 가족이 투표소에 오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고요. 임시 공휴일이지만 일찌감치 투표를 한 뒤 출근하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투표소는 이곳 광주 5개 구 357곳, 전남 22개 시군에 806곳이 설치됐습니다. 선거인 수는 광주가 119만 4천 명, 전남이 155만 8천 명에 달하는데요. 투표 관리 인력만 광주와 전남을 합쳐서 10,000명이 넘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호남은 사전 투표율이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높았는데요. 지난주 이틀간 치러진 대선 사전 투표에서 전남이 사전 투표율 56.5%로 전국 1위였습니다. 전북이 53%로 2위, 52.1%를 기록한 광주가 3위였는데요. 호남 지역 모두 전국 사전투표율 34.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로도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광주 지역 역대 최고 투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당시 92.4%입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92.5%를 넘겨보자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투표소는 보통 학교나 읍면사무소, 주민회관 등 유권자가 투표하기 쉬운 곳에 설치됐습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는 유권자 편의를 위해 투표소 대부분을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했는데요. 투표하러 갈 때는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김근우, 나연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22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네, 현재 전국 14,000여 개에 달하는 투표소에서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투표율은 오전 8시 기준으로 5.7%입니다. 지난 19대,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이곳 선관위 종합상황실에 나타난 실시간 투표율 9.2%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제21대 대선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선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유권자 수는 4,439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34.74%에 해당하는 1,542만여 명이 앞서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었는데요. 높은 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최고 수치인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77.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외부 반출 문제 등 관리 부실 논란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히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늘 자정쯤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밤 10시쯤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 유력 판가름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제21대 대통령은 내일 아침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대선 판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대선 당일입니다. 일단 이번 대선 어떻게 그동안 좀 보셨는지 소회를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나 지금 이번에
좀 투표 현장 기표소에 가셨을 때 이 후보들의 어떤 차별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지요? 저는 차별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 후보마다 자신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또 구도 프레임 원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별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AI 정책이 있다 그러면 AI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그 토론 같은 그런 공간 속에서 이 후보는 이런 AI 정책을 하고 이 후보는 이런 AI 정책을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차별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권자들이 아마 선택을 하는 건 이념적인 부분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 이런 부분이지 그야말로 나를 뽑아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그런 이 정책을 갖고 경쟁하지 아니한 대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책 차별화를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대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규정하면 저는 그림자 선거를 치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 재판이 이어지는 속에서 그 그림자 안에 갇혀가지고 좀 전에 우리 이종근 시사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의 차별화도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전이나 정책도 잘 보이지 않았고 그러고 또 뭐 수많은 예전 선거 같았으면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했을 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그 악재들조차도 영향이 별로 없었던 정말 윤석열, 정광훈의 그림자, 그다음에 불법 계엄의 그림자만이 뒤덮었던 그림자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 차별화도 찾을 수 없고 또 그림자 선거였다. 좀 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대선 역시 중도층의 표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권자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주요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 제가 이제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큰 포지티브한 영역이나 혹은 큰 네거티브한 영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그냥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네거티브들이 그러니까 좀 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상 영향을 미칠 텐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구나 하는 그런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에 이런 악재가 터졌다는 건 도리어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게 됐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역대 가장 영향을 미친 어떤 막말을 보면 대개는 차별 금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별 또는 세대별 또는 계층별 이런 비하 발언이 참 영향을 많이 미쳤었거든요. 예. 민주당이 늘 두려워하는 게 노인 비하 발언입니다. 연달아서 2번 정도 유심 작가의 발언이나 혹은 당시 정동영 의원의 발언 등등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나왔었는데 총선이나 선거에 이번에 몇몇 발언들은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이 대형 악재들이 얼만큼 이 민심에 영향을 줄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악재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어떻게 소화가 됐는지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야 돼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리고 막 여론이 들끓고 막 비난 성명도 막 발표가 되고 막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불법 계엄의 그림자, 윤석열, 정광훈의 그림자를 걷어냈다면 아마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그림자 속으로 모든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비난하고 싶어도 비난을 해서 그러면 더 큰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어떤 심판은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이 비판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관전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들, 유권자들은요, 심판은 명확하게 하겠다, 심판할 것은 확실하게 심판해 주겠다라는 기조를 이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래서 확실한 심판을 하고 이후의 정치 세력도 국민을 두려워해라,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낼 것인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뭐 지역별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 성향이 얼마나 좀 바뀌었을까, 그리고 사전 투표 그다음에 본 투표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후보들의 뭐 득표율, 각각의 후보의 득표율이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 짚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꾼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심판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이 마무리된 후에 그 악재들에 대한 이슈들의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예. 사실은 뭐 유시민 뭐 작가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든가 뭐 그 방송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좀 예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럼 이 국가적인 큰 책임을 정치 세력이 지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 앞에서 이게 부각되는 것이 맞는가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유권자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도층과 무당층과는 좀 다르게, 무당층은 어떤 특정한 정당의 어떤 충성도, 정당 충성도나 정당 일체감을 느끼지 아니한 사람, 또 중도층은 이념적으로 어떤 좌나 우에 편향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지만 부동층은 가장 늦게까지 판단을 하는 사람들, 보통은 한 2주 전이나 투표일 2주 전이나 1주 전 내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통 부동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층은 지금 김상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이미 짜여진 구도에서 맞아, 심판이야 라고 확정되지 않은, 거기서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층을 부동층이라고 했을 때 이 부동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주 뭐랄까, 판단을 해야 되고 진위 여부를 다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신문을 들여다봐야 되고 사설을 봐야 되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들었을 때 분노를 느끼거나 혹은 이건 정말 잘못됐어 라고 판단을 느끼게 하는 명쾌한 논리거든요. 평론가들도 하나의 설명을 할 때 1분 이상 설명을 하면 사실 실패한 겁니다. 짧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사안이 딱 정리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 뒤에 이제 또다시 터진 리박 스쿨이라든지 또는 짐 로저스 사건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명쾌하거든요. 짐 로저스는 물론 유명한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우리나라 대중적인 사람,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짐 로저스가 누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지를 했다 안 했다가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고, 리박 스쿨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그런 어떤 조작팀을 했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뭐 역사 교육을 했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늘봄 돌봄 학교, 그러니까 늘봄 학교에 완전히 이 단체가 좌지우지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재돼 있고, 김문수 후보가 2018년도에 연관돼 있다고 하지만 그 2018년도에는 사실 그냥 범인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이 좀 복잡해요. 설명하자면 굉장히 방어하는 것도 있고 공격하는 것도.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좀 명쾌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진영에 상관없이, 부동층으로 얘기하면 진영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좀 판단을 해보겠다, 유보한 층에 있어서는 이게 뭐야? 라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어떤 사안을 뒤덮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정 정도 이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 중에서는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에 100% 동의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것은 계엄이라는 불법 계엄이라는 너무나 큰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선거의 한계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선거의 한계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선거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어차피 상대 평가를 해서 제일 먼저 심판해야 될 것부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예요. 두 개의 심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평상시에 이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고 사방이 어둑어둑하지 않을 때는 맞는 말씀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 사방이 어둑어둑한 내 인생 자체가 어둑어둑한 것을 빨리 밝게 비춰주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별로 미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말씀을 듣는 사이에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이 집계됐습니다. 바로 지금 보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 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는 이 시각의 8.1%였거든요. 지금 1%포인트 정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투표자는 벌써 400만 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권역별 투표율 보겠습니다. 전국은 9.2%고요. 수도권이 9.3%, 충청권은 9.9%, 영남권 9.8%, 호남권은 사전 투표율이 아주 높은 지역이었죠. 6.6%고요. 강원과 제주는 9.3%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시도별 투표율입니다. 지금 막대 높이가 높은 곳이 투표율이 높은 곳이고요. 낮으면 투표율도 낮은 곳인데 대구가 11.5%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광주가 6.3%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사전 투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 지금 투표 열기가 뜨거운 곳이 색깔이 어둡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역시 사전 투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TK 지역의 색깔이 좀 진하고 그리고 호남 지역은 색깔이 옅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국 250개 시군구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경북 청송이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순창인데 수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기준으로 최근의 선거 투표율을 보겠습니다. 22대 대선에서는 8.1%, 그리고 지선에서는 6%, 작년 총선에서는 6.9%고요. 현재는 9.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투표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과반 득표에 대한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TK 지역에서 얼마나 표를 많이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TK, PK, 영남 지역도 상당히 그 보수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컸던 선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지지할 것이냐, 보수의 가치를 지킬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 보수의 가치가 뭐죠? 안정과 질서입니다. 근데 이 안정과 질서의 기반이 되는 것은 법치와 헌정 질서예요. 근데 법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세력에게 보수 세력이라고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정확한 심판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세력으로 거듭나라고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남의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교훈적 선거를 하고자 했던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그림자를 걷어내야 우리가 앞으로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발전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과거에 대한 어떤 단절 그리고 정리를 위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또 안동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TK에서 득표율 얼마나 나올까요? 지난 3년 전을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 그 5년 전에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이 PK에서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문재인 19대 때 문재인 후보가 TK에서 대구에서 21.8, 그다음에 경북에서 21.7인데 이재명 후보 물론 대구에서는 21.6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경북에서 23.8로 더 높았고요. 부울경도 역시 문재인 후보보다 약간씩 더 높았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문재인 후보가 부울경의 어떤 또 상징이잖아요. 부산 쪽, 경남 쪽의 어떤 상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3년 전에 더 높은 어떤 지지율을 받았다는 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TK와 PK의 어떤 정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이 너무 좀 높은 호남보다는 훨씬 좀 고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호남의 정당 일체감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저는 김상현 평론가의 말씀,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가 안정이고 질서다, 그리고 헌법적 질서다라는 것 충분히 뭐 공감을 하고요. 또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가에 대해서도 이 보수의 지지가 많은 영남에서 사실상 그것을 성찰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을 때 내가 원하는, 비록 이제 진보 쪽 그 주자이긴 하지만 안정과 질서가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저는 지지율에 어느 정도 더 많은 어떤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많은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3년 전이나 혹은 5년 전과 달라졌다. 2017년도에 나온 대선에 나온 이재명이나 혹은 2022년에 나온 이재명과는 달라졌다. 그래서 성장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채색 옷도 입고 또 실용적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아마도 내가 안정적이고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얼마나 먹혔을까. 왜냐하면 안을 들여다보면 사법 질서를 사실 뭐랄까 민주당에서는 변혁이라고 얘기했지만 파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스라엘이 했던 공통점이 뭐냐면 집권을 했을 때 자신을 사실 견제하려는 사법부의 움직임을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래 우리가 다 그럼 사법부 판사들 다 추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제도를 바꿈으로써 상당히 흔들렸어요. 포퓰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높은 어떤 득표율이 대구나 혹은 부산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연 확장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오늘 밤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격자 입장이잖아요. 네. 정말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평론을 하면서 다니면은 접촉하는 취재원이 많잖아요. 그중에 이제 언론도 있고 그 언론은 실제로 그 국민의힘을 그 마크하는 기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분위기라는 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권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나 어떤 밀접한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런 것들이 저 정도한테는 전달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에겐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마지막 선거 기법이죠. 희망을 주고 그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선거 기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여기에 엄격한 잣대를 만약에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허위사실 유포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엄격하게 들이대서 또 싸우고 공방하고 이런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모든 정치권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런 선거 전략을 취하니까 그런 걸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구호 정도로 받아들인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저는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그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 후보한테는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들이 직보가 되고 있고 또 표현에 의하면 여러 여론조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 골든 크로스
크로스가 됐다라기보다는 골든 크로스 구간에 접근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사실 추세선은 어쨌든 우상향은 맞거든요. 우상향이었으니 그 다음 시점부터는 더 오르지 않았겠느냐라는 걸 암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사실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100% 아예 근거 없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자,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준석 후보 질문도 두 분께 좀 짧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세지로 대구를 선택했는데 과연 이번에 몇 퍼센트 득표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보면 제가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젊은 정치인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큰 사람인데 1, 2차 토론에서 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주목이 좀 쏠렸어요. 그랬더니 3차 토론에서 그거를 너무 뭔가 한 번을 이루어 보려고 과욕을 부리다가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페이스 조절을 잘 해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나갔었다면 제가 볼 때는 10%를 충분히 넘기고 15%를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저는 3차 토론으로 오히려 10% 밑으로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10%도 위태로운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처음에 김사현 평론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회가 거의 60대가 평균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대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사실 지금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대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대 갈등도 아니고. 왜? 연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근해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어떤 진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없어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길 바랬어요, 솔직히.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을 한 이후의 태도와 이후의 위기 관리 능력, 이것이 안정적이거나 혹은 이 배려, 공감, 사람들과 공감하려는 태도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줬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고집스럽고 더 자기의 지지층을 축소시켜서 그 열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게 저는 결정적으로 10%대를 다져가면서 위로 갔어야 됐는데 간신히 1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두 분의 좀 전망이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밤이면 드디어 결론이 나는데요.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이 YTN에 소중한 인증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 사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손가락에 도장 마크를 찍은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인증사진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에 인증 도장을 찍은 투표 인증도 보이고요. 또 테니스 공에 도장을 찍은 사진도 보이네요. 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주권자의 권리 꼭 행사하시고요. 무료 문자 샵 0240으로 YTN에 인증 메시지 보내서 작은 추억도 함께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9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9.2%입니다. 네, 전국 시도별로도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 투표율인데요. 이 시각 투표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은 대구입니다. 현재 대구의 투표율 11.5%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광주입니다. 현재 6.3%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율은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의 수치는 빠진 데이터입니다. 네, 이번엔 최근 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년 전 대선과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과 오늘 대선까지 지난 4년 동안의 4차례 선거의 투표를 비교한 선 그래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9시 2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추세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선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9시 25분 현재 전국 투표율 9.2%인데요.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이 시각 투표율이 8.1%였으니까 추이로 봤을 때는 지난 대선보다 지금 조금 더 적극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이 시각 투표율이 6%,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6.9%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도별로도 투표율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서울 8.5%입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을 보겠습니다. 서초입니다. 10.1%를 기록하고 있고요. 용산이 최저 투표율이죠. 7.5% 투표율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핵심 승부처인데요. 경기의 이 시각 투표율 9.8%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에서 11.7%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성남 수정입니다. 8.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죠. 인천 지역 보겠습니다. 인천 현재 투표율 9.3%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옹진의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13.2% 보이고 있고요. 반면 최저 투표율은 중구입니다. 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터 지역이죠. 대전의 이 시각 투표율 10%입니다. 대전 대덕이 11%로 현재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전 서구는 9.4%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지역 보시죠. 중원 싸움이 치열했던 곳인데요. 현재 투표율 10.2%입니다. 충남에서는 예산의 투표율이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6%고요. 반면 서산은 최저 투표율이죠. 9.1%입니다. 네, 또 다른 중원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의 이 시각 투표율은 9.8%입니다. 충북 단양이 현재 11.7% 투표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충북 영동은 8.7%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지역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 11.5%인데요. 대구에서는 달성의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12.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최저 투표율은 중구입니다. 9.3%입니다. 네, 다음 지역 살펴보죠. 자, 이번엔 경북입니다. 경북의 이 시각 투표율은 10.9%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이 14.4%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경북 성주는 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부산, 이 낙동강 라인을 품고 있는 곳이죠. 8.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북구의 투표율이 최고 투표율입니다. 9.4%고요. 반대로 최저 투표율은 중구입니다. 6.8%입니다. 네, 다음 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엔 울산입니다. 부울경의 다른 지역이죠. 이 시각 울산의 투표율 8.7%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가 현재 9.5% 투표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울산 북구는 현재 투표율 7.7%입니다.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남입니다. 경남의 이 시각 투표율은 9.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창원 의창의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11.4% 기록하고 있고요. 거제의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최저 투표율 7.8%입니다. 네, 이번엔 다른 지역으로 살펴보죠. 이번엔 호남으로 가봅니다. 광주의 이 시각 투표율 6.3%입니다. 광주, 광산은 현재 7.7% 투표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 동구는 현재 5.3% 투표율로 가장 낮은 투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가볼까요? 전남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은 6.6%입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의 투표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7.9%로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장성이 최저 투표를 보이고 있죠. 4.5%입니다. 네, 이번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보 텃밭이지요. 6.8%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주 덕진이 현재 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순창의 투표율 3.8%로 가장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쉽게 주지 않는 곳이죠. 바로 강원 지역입니다. 9.7% 투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에서는 철원의 투표율이 높습니다. 12.8%로 최고 투표율. 반대로 태백의 투표율이 7.6%로 최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로 가봅니다. 제주는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역인데요. 이 시각 투표율 8.4%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8.5% 투표율 보이면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서귀포시는 가장 저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8.1%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권자 수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프 6개가 보이시죠? 원 크기가 클수록 유권자가 많은 겁니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이 경기 인천 권역입니다. 이번에 투표하는 인원이 1,400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2.3%에 달하는데요. 이 시각까지 9.7%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다음 지역 보시죠.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모두 합친 영남 지역입니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보수를 강조한 만큼 이곳 표심이 더욱 주목되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9.8%입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데요. 전체 유권자 829만 3천여 명 가운데 8.5%가 투표장을 다녀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터 지역인 충청 지역도 인구가 꽤 됩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 남북도가 합쳐진 숫자인데요. 이 시각 투표율 9.9%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열기가 언제나 뜨거운 곳이죠.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도 높았던 호남 지역의 이 시각 투표율은 6.6%입니다. 그리고 강원과 제주 지역은 유권자 189만 2천여 명 가운데 현재 9.3%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이번에는 실시간 투표 상황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전국 투표율은 9.2%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전국 지도 보이시죠? 색깔이 진한 쪽이 투표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색이 옅은 쪽은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고요. 저희가 5단계 색깔로 구분해 봤습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이 시각 가장 투표 열기가 뜨거운 지역은 경북 청송이네요. 14.4%입니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 전남 장성입니다. 4.5%입니다. 자, 이 지역 유권자분들은 서둘러서 투표장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7개 시도별 투표율도 알아보죠. 막대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10%대 아래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 이 시각 현재 대구고요. 11.5%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광주입니다. 광주의 투표율 6.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세 차례 대선과도 비교를 해보죠. 자, 이번 대선 아직까지는 투표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때는 최종 투표율이 77.2%를 기록했었고요. 3년 전에도 양 진영의 결집 속에 77.1%로 높은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투표가 저녁 8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표율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시선에서 이번 선거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 유권자의 마음을 끌기 위해 그야말로 말의 전쟁을 펼쳐왔는데요. YTN 선거단은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거대 양당 후보들이 했던 발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네, 후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빨간색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한 말, 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가장 크고 강렬하게 보이고요. 후보 본인의 이름인 이재명, 그리고 경제와 일, 에너지와 책임 같은 단어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뒤쪽으로 보이는 빨간색 키워드들은 김문수 후보의 키워드인데요. 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보이고요. 또 방탄, 이재명, 그리고 독재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들만 뽑아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주요 키워드 역시나 내란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연설마다 10차례 가까이 입에 올렸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쿠데타 같은 단어도
함께 수시로 언급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파면당한 전 정권의 책임론, 나아가서 심판을 강조한 선거 전략을 쓴 겁니다. 보수나 산업, 또 미래 같은 말도 있었는데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동시에 보수층을 공략하는 우클릭 행보로 풀이됩니다. 또 순위권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보이시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없었던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반대로 김문수 후보의 주요 키워드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량이 많았습니다. 또 방탄과 독재, 그리고 재판이란 단어도 많이 썼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상기시켰고 동시에 방탄복을 입고 방탄 유리를 사용하는 상대 후보를 적극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일자리, 기업이란 키워드도 사용이 잦았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 전략을 보셨는데요. 그럼 여론은 어떤 키워드로 이들을 떠올렸는지도 보겠습니다. 주요 언론과 온라인 주요 커뮤니티, 유튜브를 역시 한 달간 조사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 이름을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켰다면 김문수 후보는 연관 검색어로 본인의 이름보다 이재명 후보 이름이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일과 보수, 계엄 같은 단어는 공통적으로 여론이 두 후보를 떠올릴 때 함께 사용됐습니다. 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후보를 떠올릴 때 연관되는 단어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를 말할 때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단일화란 키워드를 함께 말했고요. 경제, 일과 같은 단어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짧고 굵게 치러지는 거리 선거라는 특수성도 있다지만 대통령 선거임에도 정책이나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올 법한 빅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이 했던 말, 들었던 말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또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말의 향연이죠. 후보들도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유권자들도 후보들을 보면서 떠올렸던 특정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네, YTN 선거단이 지난 한 달 동안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 주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키워드를 긍정어 그리고 부정어로 나눠봤는데요. 박석원 앵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긍정 키워드 어떤 게 있었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긍정 키워드, 이재명 후보를 떠올렸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 키워드는 바로 내란과 계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부분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산업, 성장처럼 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좋아할 단어도 긍정어로 꼽혔고요. 에너지나 여성, 그리고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 관련 단어들도 긍정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부정어도 볼까요? 네, 부정어로는 보시는 것처럼 독재란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100번이 넘게 꼽혔고요. 그리고 중국, 시에시에, 대만 같은 키워드도 많았는데 친중 프레임이 크게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의 커피나 호텔 경제학의 호텔, 그리고 아들 문제와 같은 이재명 후보 관련 부정적 발언도 보시는 것처럼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떠올렸을까요? 먼저 긍정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자, 긍정 키워드를 보니까 방탄, 독재, 그리고 거짓말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단어들 김문수 후보가 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유권자들은 이런 단어를 김문수 후보의 긍정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김문수 후보의 부정 키워드도 볼까요? 네, 부정 키워드도 흥미롭습니다. 상위 단어 3개가 윤석열, 내란, 그리고 계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방증이고요. 또 단일화나 한덕수도 부정어로 많이 언급됐는데 당내 불협화음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들을 향한 온라인 민심을 살펴봤고요. 유권자의 판단은 결국 투표로 결정되겠죠. 그 결과는 YTN 개표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Y스테이션이었습니다.
광동과 난동으로 변하고 경제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유신 체제를 출범시켰다. 잠시요. 예.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습니까?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권 서버와 관련된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경선 과정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어대명 경선과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을 일으킨 국민의힘 경선, 또 보수 진영의 단일화 최종 무산까지 있었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가도의 주요 장면을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 지적 속에 일찌감치 경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선 최고 득표 기록을 훌쩍 뛰어넘으며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일강 구도를 형성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치열한 경선 끝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심야에 대선 후보가 전격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지만 이마저도 당원 투표에서 하루 만에 부결되며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계엄과 탄핵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별도의 사과 없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강 구도를 깨기 위한 단일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 역시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대선의 모든 경쟁 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지지자들까지도 조용히 민심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상대 진영을 향한 의혹 제기와 각종 설화 그리고 진실 공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선거 전 막판 다툼이 치열했는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나희행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선 일주일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원색적인 성폭력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덕성 문제를 환기하려던 의도였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토론 이후 유권자의 반응은 조사를 했더라도 공표할 수는 없어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배우자를 깎아내린 유시민 작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부의 학력 차이를 거론하며 서울대 나온 엘리트 남성의 선민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뒤따랐습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반노동적인 발언을 계속 한다면 그게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면 될 일이지. 왜 갑자기 무슨 학벌 같은 거 남편에서 고향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민주당은 선거 전 막판 언론 보도로 드러난 극우 성향 교육단체의 댓글 공작을 쟁점화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음모를 넘어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교육 내란 아니냐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란행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삼권 분립을 흔들고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속일 보이스피싱 후보라며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지지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고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 또 국제적인 거짓말쟁이로 어제 이름을 높이게 됐습니다.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는 공약 경쟁보단 도덕성 공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로 상대 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21대 대선 결전의 날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선출됩니다. 네, 국회에 마련된 현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치열했던 이번 선거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이곳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오늘 결정되는 21대 대통령도 내일 이곳에서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부 손유정 기자와 함께 이번 대선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 기자,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이미 사전 투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어제까지 선거운동을 바쁘게 마무리한 후보 대부분 공식 일정 없이 일단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는 오늘 저녁쯤 각 상황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부산에서 투표를 독려했고 권영국 후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빈소를 조문할 예정입니다. 자, 이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12시를 기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유세에 모든 걸 쏟아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후보들 선거운동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총리 등과 함께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중심 대구에서 범보수의 새 씨앗을 틔워달라고 촉구했고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응원봉을 들어서 탄핵을 외치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킬 준비 되셨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들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과 혐오를 내란 종식과 함께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후보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였고요. 아무래도 빛의 혁명,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주로 시작해서 국토를 종단하며 올라온 뒤 서울광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하루 일정 치고는 꽤 동선이 길었는데 추격자인 만큼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피날레 유세를 했는데 아무래도 보수에 대한은 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22일 동안 이어진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마다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이 기자도 아시겠지만 후보들의 동선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선거 전략이잖아요. 모든 후보가 역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후보가 어느 지역을 핵심 승부처로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동선을 보면요. 11번 방문한 수도권 다음으로 발길을 돌린 건 영남권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영남권이 표를 받기 힘든 험지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시작 이후 호남보다도 영남을 먼저 찾았습니다.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풀이되고요.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을 9차례 방문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도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계엄과 탄핵 국면에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파동까지 실망한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로 넘어가면요.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가 많은 서울 도심과 대학가 위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다음으로 호남도 비중 있게 방문했는데요. 민주당의 연성 지지자들에게 대안 후보로서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우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해고 노동자 농성장과 같이 노동 현장을 주로 찾았습니다. 자, 이 선거 구도나 후보별 전략이 투영된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번 대선 제가 후보마다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아무래도 내란 심판 이 정도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송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 때처럼 이 후보 선거 운동 동안 내란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핵심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와 내란 심판론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있다며 연결고리를 적극 부각하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 중에 상의를 벗어젖히면서 이 안에 쓰여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대부분 방탄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죠? 네, 김문수 후보의 유세를 보면요. 이 후보의 방탄조끼 또 방탄유리를 저격하면서 자기는 두려울 게 없다, 당당하다면서 상의를 벗는 모습이 꼭 나옵니다. 이 후보에게 부패와 비리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요. 김 후보는 입법과 사법, 행정까지 다 장악당하기 전에 독주를 막아달라면서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어떤 부분을 좀 강점으로 내세웠을까요? 네, 이준석 후보 아무래도 가장 강점 또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나이입니다. 유일한 40대 대선 후보인데요. 이 후보 생일이 3월이라 대선이 두어 달만 일렀다면 만 40세가 못돼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는 이 후보는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표를 투자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때보다 거셌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공약집도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늦게 나오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1강 1중 1약 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선거전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각 후보 캠프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선거 취재하면서 이런 부분을 각 후보 측에 많이 물어봤는데요. 결국 상대방 후보를 어떻게 뽑겠느냐 상대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추격자 입장인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도 역공하는 모양새인데요.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 있던 정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 이런 반대 명분이 더 표가 된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사전 투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틀 모두 주중에 치러졌는데요. 그럼에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투표를 거쳐서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후보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긴 적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80%를 넘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조승래 선대위 공보당장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영남이든 호남이든 의미 있는 득표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에 더 많은 지지자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우여 선대위원장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라면서 직전 대선 투표율 77%를 넘길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이 선거일 엿새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게 금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 막판 이 판세 변화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관심입니다. 자,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물론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잖아요. 각 후보 당연히 하지만 내부 조사를 돌리면서 여론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1위였던 흐름은 견고하다면서 굳히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반 득표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판이 뒤집혔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조금 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등 후보가 1등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들어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과 김문수 후보의 리박스쿨 연루 의혹, 유시민 작가 논란 등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 1강 1중 1약 구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19대 대선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1강 2중 구도였습니다. 당시 개표 상황을 좀 확인해 봤는데 밤 10시쯤 문재인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반면 초접전 양상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당선자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까요? 네, 이번 대선 보궐선거라서요. 2시간 늘어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개표가 70-80% 이뤄질 때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 시점은 투표율이나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1대 대선 레이스 정치부 손효정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 투표소 연결해 이 시각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볼까요? 네, 충청권은 역대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민심의 가늠자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군 기자. 네, 대전 월평일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부터 어르신까지 연령층도 다양한데요. 투표함에는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에는 1,700여 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세종을 제외한 대전 충남북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권 유권자는 476만여 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8만여 명 늘었는데요. 4개 시도 전체 유권자 가운데 122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세종이 41.16%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 34.74%를 밑돌았습니다. 충청권 표심은 선거 때마다 민심의 잣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의석 28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앞선 4차례 대통령 선거도 충청권에서 표심을 얻은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선거 기간 동안 충청권을 찾아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 표심 변화가 승부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투표소를 찾을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월평일동 제1투표소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는데 오늘 본투표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진구청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침 시간대에는 어르신 유권자들의 모습이 주로 보였다면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 유권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914곳의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부산 지역의 본투표율은 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1.1%포인트 낮습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집계된 사전투표율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저조했습니다. 부산 유권자 286만 5천여 명 가운데 87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은 3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에 이어 2번째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다만 과거 부산 지역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2번째로 높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에 나서는 경향도 있는 만큼 오늘 투표율은 사전투표 분위기와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은 선거 때마다 보수 민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표심을 예상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은 부산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보수와 진보 정당 모두 유세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도 많으실 텐데요. 투표소 방문에 앞서서 후보들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네, 이번엔 강원 지역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평가받지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만큼 강원 지역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네, 강원 지역 투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춘천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퇴계동 투표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제 뒤를 좀 보여드리면요. 투표소 밖으로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역대 대선 그 어느 때보다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일정 때문에 지난 사전투표 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강원 지역 투표율 오전 9시 기준 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선거인 수는 132만여 명입니다.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 17대 대선부터 강원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승부를 가늠하는 가늠자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강원 지역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모두 8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7차례나 보수 후보를 선택해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 전체 투표소는 664곳, 개표소는 모두 18곳입니다. 오후부터는 비 예보가 있어 투표하러 나오기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현재 전국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9시까지 집계된 투표율이 9.2%였는데 지난 20대 대선보다 조금 높은 수치였습니다. 10시를 넘어가면서 조금 전에 10시 기준 투표율이 집계가 됐는데 13%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21대 대선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선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유권자 수는 4,439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34.74%에 해당하는 1,542만여 명이 앞서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었는데요. 이 높은 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최고 수치인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77.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외부 반출 문제 등 관리 부실 논란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히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에 또 참여하려 한 선거인이 오늘 오전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늘 자정쯤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밤 10시쯤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 유력 판가름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제21대 대통령은 내일 아침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당선인 결정 선언과 함께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계속해서 대선 관련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도 어제까지 밤까지 아마 선거 운동을 바쁘게 뛰셨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 지금 오늘이 이제 대선 당일이잖아요.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대선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회복, 그다음에 특히 어려운 민생 경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그 국민들께서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정치권이 그동안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정치 생활 한 30년 하면서 재선거도 5번 치르고 다른 분들 대선도 많이 치러봤는데 예. 다 포함해서 이번 선거만큼 뜨겁게 선거 운동을 한 건 처음입니다. 제가 선거 운동하면서 이렇게 유세를 동영상 만들어서 올린 그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제목이 하나가 이런 선거는 처음입니다. 또 하나는 경상도 사투리로 얼척없는 선거입니다. 이랬는데 이 정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라가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나라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는 그런 절박감을 느낀 선거가 이번이 처음이고 또 후보의 이런 그 자격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후보를 놓고 선거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전에는 유세하다가 상대 후보가 지나가는 그 시민이 다른 후보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저는 이번 이렇게 하면서 절박하게 선거운동했고 마지막에 그런 기운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좀 희망을 갖고 운동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밤이면 이제 그 선거 운동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장을 직접 두 분께서 다녀보셨다 보니까 이제 현장 분위기 또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장을 직접 다녀보시니까 이 지지율 상에서의 리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이번 선거는 큰 구도가 잡혀있는 선거입니다. 당연히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국민들로서는 형편없는 경제 성적이 있었고요. 더 나가서 국민들이 일하라고 시킨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내란 행위로 인해서 탄핵된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큰 구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준비된 후보 그리고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정말 많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번엔 경청 투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리고 골목골목 방문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컨셉으로 선거운동을 해왔고요. 그러한 진심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고 구도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진심을 이해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여론 추이를 지금 알 수 없는 기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후보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직접 보시니까 좀 낙관하는 분위기입니까? 글쎄요, 낙관이라는 말은 저희들은 좀 경계하고 있고요. 확신과 자신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질문도 이제 조혜진 의원께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은 골든 크로스를 자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번 선거는 의무감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계엄, 탄핵 이런 걸로 인해서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뭐 15%, 20% 이렇게 격차가 나서 현장 시작할 때 현장 분위기도 조금 맥 빠지고 그렇지만 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지자들 반응도 좀 그랬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 분위기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선거운동하는 저희 절박성도 있지만은 힘도 나고 후반부로 갈수록 또 지지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확실하게 달라지고 표가 모이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기간까지도 많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져 가지고 좁혀졌는데 그 뒤에는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오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 추세가 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첫째는 그 입법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1인 독재, 일당 독재의 괴물 체제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이 불안감, 경계심,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고 그다음에 중반에 TV 토론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이제 그 부정부적인 부분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재발견, 재발견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서 이제 피부로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지만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도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결국은 이제 오늘 투표 그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력 독식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재발견으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서 독점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독재적 그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야당이었었고요.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국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라고 다수 의석을 야권에게 몰아준 거였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행동했었고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집권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절제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두 후보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가족을 전면에 내세워서 유세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략입니까? 결국은 우리 그 보수 그 유권자들과 중도 유권자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한 건데 그분들의 이 가치가 가족의 가치, 그 가족의 화목 또 사랑 또 건강한 가족,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이고 또 개개인이 자기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보금자리다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렇게 정말 천연기념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는 가족들이 그만큼 이해하고 희생해 줬기 때문인 거거든요. 깨끗하고 맑은 삶을 청렴결백한 삶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그걸 이해하고 같이 또 짐을 지고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또 상대 후보는 뭐 본인부터 뭐 부인, 뭐 자녀까지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그런 그 하자투성이어서 이렇게 대비적인 대조적인 후보를 이렇게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번 선거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가치, 또 국민들이 꿈꾸는 그런 행복, 거기에 가장 걸맞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걸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다라는 것을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 살아온 것, 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충분히 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면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김문수 후보의 재발견이라는 그 중에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됐죠.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줄이 후보의 핵심 메시지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종식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탄핵된 정부의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종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반대했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했었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 또 정광훈 씨하고 연관성 등등으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의 혁명을 강조한 것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많은 그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연예인 응원하는 그 야광봉을 들고 사실은 시위에 참석을 하면서 이게 빛의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막고 내란을 종식시켜 달라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빛의 혁명의 요구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네. 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도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이 대구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보수 표심을 끝까지 이제 호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끝까지 단일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유불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쉽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서 한 5%에서 8% 정도는 김문수 후보 지지로 왔을 거고, 한 2, 3% 정도는 또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한 5% 정도는 김문수 후보 지지 상승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당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